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에서 학습이론의 후반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에서 30번 문제까지가 됩니다. 자, 후반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부 문제와 달리 좀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인지학습 이론 또는 관찰학습과 연관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인지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파지라고 하는 기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란 말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상호 결정주의, 상호 결정론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리를 비판한 게 아니죠. 그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호 결정주의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가 인간, 개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요, 환경. 자, 이러한 세 주체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호 결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1번 집은 틀렸습니다. 2번 모델링을 통해서 억제와 탈억제, 억제와 탈억제가 모두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처벌을 받은 걸 봤어요. 그럼 저는 그걸 안 하겠죠. 왜요?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억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탈억제는 뭐냐? 억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네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탈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제와 탈억제의 개념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있는 거고 모델링을 통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직접 모델링이 있고요. 상징적인 모델링이 있는데 당연히 직접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직접 모델링보다는 상징적 모델링이 효과적이 아니라 직접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포증, 불안감과 같은 정서는 모델링으로 학습될 수 없나요? 학습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학습에는 정서적인 변화도 포함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을 쉽게 말하면 모방이에요. 또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모방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정서적인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관찰학습은 주의 집중이 1단계, 동기화는 맨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파지 2단계, 운동재생 3단계, 동기화 4단계가 돼요. 자,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숫자가 순서예요. 어떻게 외워요? 주파 운동입니다. 주파 운동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관찰학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을 몇 번?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모델링을 통해 억제와 탈억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학습의 전이가 또 나왔죠. 학습의 전이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 17번 문제는 전이의 유형이 나왔어요. 자, 근접 전이가 있고요. 원격 전이, 원전이, 화란 뜻은 먼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고요. 저진로 또는 저도 전이라고 하고요. 추거적 전이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접 전이와 원격 전이에서 근접 전이는 가까운 것이고 원전이는 먼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근접전이 유사성이 있는 거고 원격전이 원전이는 유사성이 없다. 이렇게 유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근접, 원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상황들 간의 중첩이 많으나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은 다르다? 아니라니까요.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 상황들 간의 중첩도 있고요.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접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격전이는 그 반대가 되겠죠. 상황들 간의 중첩이 적으며 끊어요.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하지 않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하지 않으니 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진로가 있는데요. 상황들 간의 연계는 가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추상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전이가 가능하다 얘기 있었죠. 그걸 저도전이, 저진로전이라 하는데요. 저진로전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추상화된다 그랬으니 이것은 고진로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말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고도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진로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리을 들어가는데요. 추거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literal이라는 추거적이 있는데 추거적은 글자 그대로란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추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이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이해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추거적 전인데 추거적 전이는 트랜스퍼라고 옮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원래의 기능이나 지식이 새로운 과제에 뭐 되는 거다?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것이 있고 새로운 것에 옮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추거적 전이, 글자 그대로, 트랜스퍼라는 글자 그대로의 전이를 추거적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찾기죠. 니은과 리을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도 다 해드렸고요. 니은과 리을은 4번에 있네요. 자, 4번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이 전이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이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전이의 이런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는 신경전달 물질, 뇌신경전달 물질이 나왔는데요. 기억과 관련된 거네요. 기억과 관련된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불안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기억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세로토닌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실력 따지기에 넣어놨는데요. 세로토닌을 찾으셨나요? 변연계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변연계에서 분비되는 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변연계가 바로 기억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르티손이 있는데요. 이 코르티손은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이러한 그 대사에 관련된 바로 호르몬, 이게 바로 코르티손이라고 해요. 해설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자, 이 코르티손은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요. 자, 그것의 대사와 관련된 겁니다. 단백질의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호르몬을 H로 쓰겠습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도 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보면 변연계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변연계. 이 변연계가 바로 기억과 관련된 춤추입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에 잘 걸린다. 이건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아세틸콜린을 찾으면 거기에서 그 뇌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기억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치매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와 연관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콜티솔이 있습니다. 이 콜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을 우리가 콜티솔이다 또는 콜티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설에 잘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콜티솔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정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와이너 누구죠? 귀인 이론의 학자입니다. 귀인의 A와 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외부가 있죠. 내부도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안정이 있고 불안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이 있네요. 세 가지 차원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내부적 요인이냐 외부적 요인이냐 하나, 그 다음에 안정 요인이냐 아니면 불안정 요인이냐 둘,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했는데요. 자, 앞에 보니까 과목 특성, 노력, 운, 행운, 불운, 능력, 친구의 도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네. 자, 과목 특성은 과목 난이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목 난이도와 연관성 있는 게 과목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의 팁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있어요. 그쵸? 네. 여기에서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따라서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한데 그 통제 가능한 한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력은 자신의 노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겠죠. 요거 한 가지만 통제 가능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나머지는 통제 불가능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외부 요인이죠. 안정입니다. 난이도는 조절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안정이라 하고요. 통제 불가능 맞습니다. 자, 노력입니다. 노력은 내부적인 거고요. 불안정하고요. 통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입니다. 이 운은 외부적인 것이고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하다. 노력만 통제 가능이고 나머지 다 통제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력은 내부적인데 불안정한 것이고 능력은 내부적인데 안정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친구의 도움입니다. 외부적인 도움이죠. 외부 불안정이고 통제 불가능입니다. 외부적인 것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9번의 답은 5번이 답이고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도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 도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됩니다. 또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낼 때 이것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이다. 노력.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통제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5번으로 답을 처리했고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사회인지학습 이론이 또 나왔죠.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해 보면 학습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행착오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손다이크입니다. 손다이크는 도구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 형성을 말한 사람이죠. 시행착오 학습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라의 사회인지학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탈락입니다. 자, 니은 간접적으로 강화를 경험하여도 학습이 가능하나요? 네, 간접적으로 강화를 경험하여도 직접적인 강화를 이야기한 사람은 되게 스키너인데요. 이 강화가 간접적으로 주어져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것을 하고자 하는 자기 강화의 개념도 여기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들어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강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강화를 해내는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강화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디귿입니다. 학습은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보면 자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규제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데요. 자, 어떤 것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기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 변화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자, 이제 니은 디귿 다 맞고 리을 들어갑니다. 학습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학습자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보고요. 환경이 있네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 생각나십니까? 인간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서로 무슨 작용한다고요? 상호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상호, 결정론이라 했죠. 여기를 보시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을짐은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사회인지학습 이론인데요. 상당히 많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고전적 조건 형성을 적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했을 때 정서적인 반응들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볼 때 정서적인 반응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5번 지문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학생이 새로운 학습 전략을 시도할 때 강화 누가 말했다고요? 스키너. 자,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요?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시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강화는 스키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1번. 수능 시험을 걱정하는 수험생에게 그 시험 역시 그동안 치렀던 모의 시험과 다를 바 없음을 납득시킴으로써 불안, 동그라미, 시험 불안을 줄여준다. 2번. 수줍음의 동그라미.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에게 학습 자료를 배포하게 함으로써 수줍음을 경감시킨다. 3번. 학생들에게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개인 간 경쟁보다 집단 경쟁과 협동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킨다.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독서에 대한 거부감, 정서적인 거잖아요. 더 거부감을 줄여준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앞에서 다 나온 것은 S입니다. S입니다. 자극이죠. S입니다. 여기요. S입니다. 자, 뒤에는 뭐예요? 불안 줄여준다, 반응. 수줍음 경감시킨다, 반응.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 완화시킨다, 반응. 거부감 줄여준다, 반응. 이 반응들은 정서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5번은 강화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 해결했고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는 에클스와 윅필드라는 학자가 정의한 과제 가치의 별표,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2번 문제 별표. 자,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 이거 한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기대가치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치이론. 이 가치는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내재 가치, 두 번째 획득 가치, 세 번째 비용 신념, 그 다음에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자, 비용 신념을 우리가 비용 가치라고도 합니다. 비용 가치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네 가지의 가치가 나왔는데요. 그 네 가지의 가치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가치의 동의어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네 가지 가치의 동의어는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획득 가치는 성과 가치라고 합니다. 성과 가치. 그 다음에 비용 신념은 비용 가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자, 우리가 가치를 신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효용 가치, 실용 가치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쓴 것은 동의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내재입니다. 내재. 따라서 과제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흥미. 흥미는 내재적인 겁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과제를 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획득한다. 그러한 것들이 성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비용 신념, 비용 가치는 끊어요. 과제에 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비용 가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의 손실, 지나치게 많은 노력의 요구, 가치 있는 대안의 상실,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신적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비용 가치라고 하거든요. 자,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간 손실이 있었어요. 시간 손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적 경험, 그 다음 가치 있는 대안의 상실, 가치 있는 대안의 상실,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이라고 그랬죠. 지나치게 많은 노력의 요구, 많은 노력의 요구,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래야 돼요. 효용 가치는 미래 목표 측면에서 개인이 과제에 가지는 유용성이 바로 실용성, 효용성이 되는 겁니다. 미래 목표 측면에서 개인이 과제에 가지는 유용성이 효용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제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경험은 과제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설에 보면 실력 따지기에 5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클스와 동료들은 개인의 기대와 가치를 결정하는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요인들은 문화적 환경,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의 믿음과 행동, 개인의 소질, 적성의 차이, 경험과 관련된 이전의 업적, 사회적 믿음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인식, 경험에 대한 개인의 해석, 그 다음 감정적인 기억, 정서적인 기억, 이걸 말하죠. 정서적인 경험이 바로 정서적인 기억, 감정적인 기억이 돼요. 이런 것들이 과제 가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목표, 자아 개념이 바로 기대와 가치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에클스와 윅필드의 기대 가치 이론에서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요. 그 가치 4가지를 가지고 이 지문을 만든 것이다 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됐고요.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 문제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간격이 중요하나요? 네, 시간 간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중요하나요? 네, 강도라고 합니다. 비율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은 비율 강화객 이런 거 생각나셔야 돼요. 비율 긴장,
그 다음에 연쇄. 앞에서 제가 연쇄는 조작적인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가지는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답을 해결합니다. 옳은 것 찾기니까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돼요. 23번은 자, 23번에 비율 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 비율을 제가 그랬죠. 비율 강화 계획 생각나셔야 된다. 강화 비율을 너무 급격히 또는 너무 길게 느려서 반응의 패턴이 파괴되는 것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걸 비율 긴장, 스트레인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인, 긴장감을 주는 것이니까요. 반응의 패턴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가 있는데요. 마지막 강화 계획이 완결되어야만 자, 1차 강화물이 주어지는 일련의 강화로서 어떤 하나의 특정 계획이 시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연쇄다, 연쇄 짓기. 앞에서 이 지문에 있었잖아요. 연쇄 짓기 순서화하는 거. 그것들이 바로 연쇄의 개념이다. 조작적인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두 가지의 개념은 해설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가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 원리의 암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계, 일, 강입니다. 자, 시계 1강, 시, 계 1강. 시가 뭐겠어요? 시간 간격이죠. 시간의 원리.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강도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2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24번 문제는 별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과제를 수행할 때 자, 내재적으로 동기화가 됐다. 뭐 흥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할 때 외적 보상을 받게 됐어요. 자, 외적 보상을 받게 됐다. 바깥쪽에서 어떠한 보상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흥미를 가지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적 보상으로 용돈이 주어졌다. 용돈이 더 주어졌다. 이게 외적 보상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과제 수행 이유를 외적 보상으로 귀인을 해요. 자, 원래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자, 바깥쪽에서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줘요? 용돈을 더 줍니다. 자, 외적 보상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가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다? 예,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재 동기가 감소해버려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 과잉정당화라고 합니다. 과잉정당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과잉정당화는 거기 밑에 과잉정당화에 미국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3세에서 5세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아주 잘했다는 걸 알리는 리본 등과 같은 보상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외적 보상을 받았어요. 자, 이런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처음엔 재미있게 하던 일에 급격히 흥미를 잃었어요. 그 흥미가 뭐죠? 네, 내재적 동기예요.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내적 동기로 인해 하던 일에 보상이 주어지면 내적 동기가 약화되면서 흥미를 잃게 돼요. 이 내용입니다. 자기 행동의 원인을 보상으로 정당화한다 그래요. 보상으로 정당화한다. 이 보상으로 뭐한다? 정당화를 한다. 그런데 흥미를
흥미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정당화를 하기 때문에 과잉이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 문장 가요. 이를 그 정당화가 지나치다라는 의미에서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과잉 정당화. 나머지는 참고. 자, 됐고요.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25번 문제는 답을 찾기 쉽죠. 엄청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게 뭡니까? 체계적 둔감법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자,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완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완 훈련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한다 그랬죠.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체계적 둔감화, 단계적 둔감화, 이게 바로 순서가 됩니다. 이 정서적인 반응과 연관성 있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에 있는 교란, 3번에 있는 자극통제, 4번에 있는 유관계약, 5번에 있는 자기 강화가 있는데, 자, 여기 자기 강화까지 강화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자, 여기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 더 팁으로 반두라의 사회 인지학습 이론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스키너의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 거기 실력 따지기를 좀 보시면 이미 이제 답은 해결했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니까 아실 것 같고, 유관 계약이 있습니다. 자, 유관 계약을 보면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수반성 계약이라고도 하며 학생이 성취할 일, 바람직한 행동이죠. 성취할 일과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기대되는 결과, 이런 것도 이제 강화가 되겠죠.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협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유관계약이라 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강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통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기통제가 나오죠. 3번. 자기통제는 거기 밑에 쭉 보시면 세 번째 걸 보세요. 자기통제는 놔두시고요. 세 번째 거 보면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 가지의 기법이 있는데 자기통제나 교란이나 자기강화가 있다. 이런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극통제, 교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란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그랬을 때 먹검을 씹게 하거나 어떤 다른 것에 주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교란이라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교란은 주의 분산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에 나와 있죠. 자, 정리가 됐고 25번의 답을 2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앞에 3번에 자기통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할게요. 자극통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통제가 아니라 자극통제로 자극통제, 자기강화, 유관계약, 교란 이런 것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사회인지이론 또 나왔어요. 반두라. 자, 제시한 자기효능감이 있어요. 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자기니까 신념을 말해요. 그것을 자기효능감이라고 개념을 잡으시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이다. 자기효능감 아니에요. 자기효능감은 이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나 속성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기 지각, 이것을 자기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높아도 결과 기대는 낮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 신념이에요. 일종의 가치라고요. 이것이 높으면 결과 기대가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 기대는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쩔 때 낮을까요? 상당히 도달하기 힘든 결과. 나는 효능감을 갖고는 있지만 상당히 도달하기 힘든 결과라면 결과 기대치가 낮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끊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 실패 관찰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다른 사람이 성공했어요. 자기 효능감 생기겠죠. 다른 사람이 실패했어요. 자기 효능감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이게 있어요. 대리 경험.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거죠.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의 수준은 과제 영역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과제 영역에 따라 다르죠. 과제 영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과제 영역이 있는데 과제 영역이 예를 들어서 엄청 높다. 과제 영역이 엄청 어렵다 할까요? 엄청 어렵다. 또는 많이 쉽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효능감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제 영역에 따라 다르다 또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26번 문제 사회인지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이번 회차의 문제를 풀면서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정말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풀이 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반두라 이론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27번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7번 문제. 왼쪽에는 학습 이론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심리학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왓슨입니다. 이 왓슨은 행동주의 관점, 행동주의 이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왓슨이 나왔습니다. 행동주의 관점 맞고요. 브루너가 있습니다. 이 브루너도 인지적 관점, 인지를 강조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실력 따지기 해설해 보면 인지주의 교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브루너입니다. 인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삐아제죠. 발달심리에서 배우셨는데요. 이 삐아제가 아동이 지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브루너는 지적 발달이 어떻게 학습과 수업에 관련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브루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그래요. 인지주의 교수 이론. 인지주의 교수 이론의 학자가 브루너가 되겠습니다. 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지적 발달이 학습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이 브루너입니다. 피아제는 발달 단계잖아요. 발달 단계 학자니까 지적 발달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느냐를 봤다면 브루너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죠. 손다이크는 행동주의 관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구적 조건화와 관련성이 있는 학자가 바로 손다이크입니다. 레빈입니다. 자, 레빈은 인지적 관점인데요. 이 레빈은 형태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형태주의가 바로 인지거든요. 형태주의가 인지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형태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레빈이란 학자가. 그래서 인지적 관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베르타이머.
베르타이머 하면은 형태주의와 관련성이 있죠. 게슈탈트, 형태주의, 게슈탈트와 관련성 있는 학자가 베르타이머가 됩니다. 행동주의 아니라 겁먹였어요. 형태주의는 인지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인지주의라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틀린 것이 하나 있네요. 미음 하나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 정도의 학자와 그 다음에 이론적인 심리학적 패러다임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동기와 정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인데요. 28번 문제 별표. 동기와 정서 문제 잘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제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라고 했어요. 자, 과제 난이도가 높을수록 내재 동기도 높아진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제 난이도가 높다 라고 한다면 흥미를 잃어요. 흥미를 잃어서 이 내재 동기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제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흥미가 줄어들어요. 흥미가 줄어들어서 내재 동기가 흥미인데요. 내재 동기가 바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내재 동기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앞에 정서가 부정적 정서인데 어떻게 내재 동기가 증가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소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흥미라고 하는 자체, 만족감이라고 하는 자체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내재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귀인 차원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귀인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귀인 차원이 과제 난이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도 있었고요. 노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있잖아요. 이러한 귀인의 차원이 있는데 그 귀인의 차원이 또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내부냐 외부냐, 통제냐 통제 불가능이냐, 그러한 것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노력에 귀인한 사람과 능력에 귀인한 사람, 당연히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번째, 불안 수준이 높아요. 몰입도는요? 불안 수준이 엄청 높은데 몰입할 수 있을까요? 몰입이 낮아지겠죠. 몰입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들어갑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학생이 끊어요. 실패 시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한대요.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이, 확신이 좀 부족하니까, 신념이 부족하니까 낮은 학생이 더 불안감을 경험하겠죠. 자, 낮은 학생보다가 아니라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부동하시면 되죠. 밑에다 써드렸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28번 문제 잘 기억하십시오. 동기와 정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 문제 조작적 조건 형성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문제도 많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화 자극 나왔어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 있는 단어입니다. 강화 자극은 변별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뭐한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게 강화 자극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하나 이상의 1차 강화물과 연합된, 그럼 더하기 2차 강화물은 하나 이상의 1차 강화물과 연합된 2차 강화물은 구체적 강화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1차 강화물과 연합된 2차 강화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건 강화물이라고 해요.
조건 강화물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비구체적 강화물이라고 돼요. 비구체적 강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2차 강화물이 조건 강화물이라는 개념이에요.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과 연합이 되거든요. 연합이 되어서 그 강화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조건 강화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여러분 이 구체적 강화물이란 말이 있죠. 구체적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동의어입니다. 구체적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녀석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 이상의 1차 강화물과 연합한 2차 강화물이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어서 구체적 강화물이 하면 안 되고요. 비구체적 강화물 또는 조건 강화물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30분의 자유시간이 허용된 학생들은 끊어요. 자, 매주 금요일마다 30분이니까 일정한 시간이죠. 맞죠? 일정한 시간마다 자유시간이 주어졌네요. 고정 간격이 됩니다. 고정 간격 강화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칭찬 무시 접근은, 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하면 칭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하면 무시. 이 무시가 일종의 뭡니까? 소거. 따라서 칭찬 무시 접근은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칭찬 무시 접근이 맞고요. 그런데 운영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5번째,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짧은 시간 동안, 이게 힌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로부터 격리를 해요. 자,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이 일시고 그 다음에 격리가 나오죠. 우리가 일시 격리를 타임 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 아웃이라고 해요. 영어 써졌네요. 일시 격리 타임 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 아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타임 아웃은 일종의 벌입니다. 일종의 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는 것이니까. 자, 정리가 됐고 답은 2번입니다. 구체적 강화물이 아니라 비구체적 강화물 또는 조건 강화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조건 강화물이 있어요. 이 조건 강화물은 2차 강화물 또는 학습된 강화물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강화를 주지 않는 자극이 다른 강화물과 짝지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지거나 결합되면서 강화물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 강화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강화물이 되는 자극을 조건 강화물이라 하고요. 이 결합되는 다른 강화물을 지원 강화물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하나 이상의 1차 강화물과 연합이 됐을 때 이 1차 강화물을 여기서는 지원 강화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강화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강화물을 우리가 1차 강화물, 구체적 강화물 이렇게 말해요. 조건의 반대가 무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화물이다 이렇게 팁으로 하나 더 적어 놓으시죠. 무조건 강화물, 구체적 강화물, 1차 강화물 또는 학습되지 않은 강화물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존이나 생물학적 기능에 중요한 자극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이제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자, 30번 문제는 목표의 속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30번 문제 별표. 제가 해설에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실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목표 설정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한 목표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어떤 것을 수행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목표는 끊어요. 동기를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그것을 함께 제시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동기를 높이겠죠. 동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동에게는 단기 목표가 중요하겠죠. 아동은 단기 목표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을 때 목표 진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네요. 자신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믿을 만한 정보가 없어요. 피드백을 해줘야죠. 그럴 때 목표 진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그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목표 진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끊어요. 자, 자기 스스로 설정했어요, 목표를. 그랬을 때 성취 동기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일까요? 네, 성취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거든요. 따라서 효과적이다 그래야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틀렸네요. 5번 들어갑니다. 목표 난이도와 수행의 관계는 끊어요.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능력이 되겠죠. 네. 자, 목표에 대한 난이도, 당연히 능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난이도가 있잖아요. 도식화를 하면 목표 난이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이 수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지문은 지금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능력이 일종의 조절 효과를 하는 거예요. 조절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실력 따지게 보시면 제가 밑줄을 2개 쳐놨어요. 거기 보면 난이도가 있어요. 학습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경우라면 약간 어려운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학습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약간 어려운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면 수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능력을 봐주세요. 능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목표가 좋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쉬운 거 하려고 않고 어려운 것일수록 좋겠죠. 어려운 목표가. 이해되시죠? 네, 능력이 높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5번 질문 다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목표 난이도와 수행의 관계는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30번의 답은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답이 5번인 것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학습 이론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드렸어요. 기출문제에 있는 해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시면 제2의 이론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한 전체 이론의 80%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기 있는 기출문제에 있는 해설들을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커버가 될 것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 이것은 어려워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심하면 심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그런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시고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이론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